카메라 렌즈가 흐려졌습니다. 제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뷰파인더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불빛들이 수만 개의 조각으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저는 이 실험을 제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변수를 계산했고 모든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예측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자신이었죠. 저는 이 거대한 실험의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실험에서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저를 이렇게 무너뜨렸을까요? 제가 그토록 경멸하고 비웃었던, 그저 콘텐츠로만 여겼던 이 나라의 무엇이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이토록 아프게 꿰뚫어 버렸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클로이 디부아입니다. 지난 1년간 여러분은 저를 크로스컬처 러브 채널의 진행자로 알고 계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채널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여러분께 전부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드는 마지막 영상이 될 것이고 동시에 저의 가장 솔직한 고백이 될 겁니다. 이건 제 실패에 대한 이야기이자 제가 캐나다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모든 오만과 편견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그가 전부였던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캐나다 토론토의 잿빛 하늘 아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잘 나가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죠. 수십만 명의 구독자, 화려한 협찬,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자부심. 하지만 카메라가 꺼진 뒤에 제 삶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공허함. 그래요. 그 단어가 가장 정확할 겁니다. 끝없는 경쟁 속에서 저는 감정을 소모품처럼 여겼습니다. 사랑도 예외는 아니었죠. 저는 몇 번의 연애를 했지만 하나같이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달콤했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서로는 서로에게 무기가 되었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고 감정을 저울질하며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관계가 끝났을 때 전 남자친구는 제게 말했습니다. 클로이, 넌 모든 걸 분석하고 계산해. 내게 사랑은 그냥 비즈니스 모델 같아. 그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고 그 대신 모든 것을 데이터와 결과로 치환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사회적 실험. 그래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상처뿐인 제 연애사를 영리용해 대중이 열광할 만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 당시 전 세계는 K 콘텐츠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로맨틱한 K-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들, 완벽하게 짜인 K-팝 아이돌의 팬서비스, 서양 여성들에게 한국 남자는 일종의 판타지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 판타지의 실체를 파헤치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파헤치는 척하며 그 현상을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구독자들 앞에서 야심차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크로스컬처 러브, 한국 남자와의 연애는 정말 K-드라마 같을까? 표면적인 기획 의도는 동서양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실제 목표는 훨씬 더 냉소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남자와의 연애를 하나의 실험으로 규정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그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서양의 연애 방식과 비교하며 날카로운 비평을 쏟아낼 생각이었습니다. 제 가설은 명확했습니다. K-드라마는 전부 허상이며 실제 한국 남자들은 가부장적이거나 혹은 감정 표현에 서툰 무뚝뚝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저는 이 실험을 통해 그들의 민낯을 폭로하고 K-판타지에 대한 환상을 깨부수는 역할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채널의 성공을 보장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철저하게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글들, 외국인들이 쓴 후기, 심지어는 비판적인 논문까지 찾아 읽었습니다. 제 머릿속 한국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눈부신 경제 성장의 이면에 끝없는 경쟁과 스트레스가 있고 전통적인 유교 문화와 최첨단 기술이 불안하게 공존하는 곳.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을 알 수 없고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개인의 개성은 억압당하는 사회. 저는 이런 편견들을 필터처럼 장착한 채 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수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익숙한 흥분과 함께 약간의 경멸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고 효율적이고 번쩍였습니다. 사람들의 걸음걸이는 빨랐고 표정은 무심해 보였습니다. 제 눈에 비친 서울의 첫인상은 거대한 하이테크 정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서 인간적인 온기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차가운 도시의 풍경은 제 실험의 완벽한 배경이 되어줄 터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데이팅 앱을 통해 몇 명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양 여자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K-드라마 속 주인공을 어설프게 흉내내는 사람들. 저는 그들과의 짧은 만남들을 영상에 담아 자극적으로 편집했습니다. 한국 남자의 첫 데이트. 과연 그는 내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할까? 같은 제목의 영상들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구독자들은 제 냉소적인 분석에 열광했고 저는 그들의 반응을 즐겼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게임의 승자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다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박민준. 그는 다른 남자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앱 프로필에는 흔한 셀카 대신 자신이 직접 만든 목공의 가구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직업은 가구 디자이너. 저는 그가 제 전통적이지만 감성적인 한국 남자라는 캐릭터 유형에 딱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 콘텐츠를 위한 완벽한 실험 샘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우리는 서울의 한적한 동네 연희동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에 나가면서도 머릿속으로 영상의 구성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옷을 입고 나올지, 무슨 말을 할지,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이 익숙해진 저에게 이 만남은 설레는 첫 데이트가 아니라 촬영을 앞둔 사전 답사와도 같았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노트북으로 영상 콘티를 짜고 있을 때 누군가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클로이 씨. 고개를 들었을 때 그곳에 민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차분하고 깊은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들꽃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K-드라마식 연출. 하지만 저는 능숙하게 놀란 척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꽃이라니. 생각도 못했어요. 그는 약간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는 길에 예쁘게 피어 있길래 그냥요. 클로이 씨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의 말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어설픈 작업 멘트가 아니라 정말 길을 걷다 제 생각을 했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잠깐, 제 계획에 없던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그저 제 다음 영상을 위한 주인공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완벽한 유튜버의 가면을 쓰고 그에게 준비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거대하고 잔인한 실험은 그렇게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은 영상으로 만들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소재였습니다. 민준 씨는 제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을 반짝였습니다. 나무의 종류, 결이 모양,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의 기쁨 같은 것들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척했지만 머릿속으로는 자막을 입히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아날로그 감성의 한국 남자. 현실 감각은 조금 떨어져 보임. 그는 제 일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저는 유튜버라고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소개하는 일을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크로스컬처러브라는 채널명이나 연애 실험이라는 잔인한 진실은 물론 숨겼습니다. 그는 제 일이 무척 흥미롭고 용기 있는 일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혼자 낯선 나라에 와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하세요. 그 순수한 칭찬에 양심이 아주 희미하게 찔렸지만 저는 금세 감정을 추슬렀습니다. 이것도 분석 대상이야. 그는 상대를 쉽게 믿고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군. 그날의 데이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오자마자 밤을 새워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민준 씨가 선물한 들꽃은 화병에 꽂아 영상 배경으로 활용했습니다. 저는 그의 순수한 모습을 교묘하게 비틀었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에는 지루할 정도로 진지함이라는 자막을 달았고 그의 수줍은 미소는 자신감 부족의 증거? 라는 물음표로 포장했습니다. 영상은 제 의도대로 흘러갔습니다. 한국 남자의 실체를 파헤친다는 명목 아래 한 사람의 진심을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영상은 또다시 기록적인 조회수를 올렸고 댓글창은 제 분석에 동조하는 글들로 가득 찼습니다. 역시 K드라마는 거짓말이었어. 클로이 덕분에 환상에서 깨어났어요. 저는 만족감에 휩싸였습니다. 실험은 순조로웠고 제 가설은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만났습니다. 저는 만날 때마다 몰래 소형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우리의 대화와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민준 씨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온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화려한 강남의 레스토랑이 아닌 북촌의 고즈넉한 찻집이나 서촌의 작은 갤러리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서울의 시끄러운 속살이 아닌 조용하고 깊은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자신의 작업실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연희동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그의 공간은 온통 나무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잘 다듬어진 목재들, 연장들, 그리고 미완성의 가구들이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직접 나무를 깎아 작은 펜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각사각, 나무가 깎여나가는 소리와 함께 그의 나지막한 설명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투박하고 군데군데 상처가 있었지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손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다시 카메라를 든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내밀한 공간과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는데 저는 그 모든 것을 차가운 렌즈 뒤에 숨어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건 동정심이야. 실험에 감정이 개입되면 안 돼. 저는 그의 작업실 풍경마저도 콘텐츠의 일부로 삼았습니다. 아날로그 감성 끝판왕. 한국 남자의 고식 데이트 코스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민준 씨는 결코 제 프레임 안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설정해놓은 전형적인 한국 남자라는 틀을 계속해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그가 언젠가는 가부장적인 면모를 드러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녁 식사값을 항상 계산하는 것을 보고 이건 분명 한국식 남성성의 과시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순간을 포착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로이 씨가 맛있는 걸 사주셨으니 다음엔 제가 더 멋진 영화를 보여드릴게요. 그는 대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관계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질투심이 많고 집착이 심할 것이라는 편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캐나다 친구들에게서 한국 남자친구들이 연락에 얼마나 집착하는지에 대해 익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부러 그의 연락에 늦게 답장을 하거나 다른 남자친구들과의 약속을 은근히 흘리며 그의 반응을 떠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저를 추궁하거나 제 시간을 통제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좋은 시간 보내요. 끝나면 연락 줘요. 데리러 갈게요.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신뢰는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고 오히려 그런 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다정함은 K드라마처럼 과장되거나 인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아주 자연스러운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길을 걸을 때면 그는 언제나 저를 차도로부터 안쪽으로 걷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심코 하는 행동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단 한 번의 여유도 없이 그가 제 위치를 바꿔주는 것을 깨닫고는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항상 저를 안쪽으로 걷게 해요?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더 안전하잖아요.
그 짧은 대답 안에 담긴 배려의 깊이는 제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그 어떤 남자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제 편견은 아주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차갑고 무심하게만 보였던 이 도시는 민준 씨와 함께 걸으니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벽 시장의 활기찬 에너지, 고궁의 고요한 아름다움, 골목길에 숨겨진 작은 가게들의 따스함. 저는 이 도시가 얼마나 다층적이고 깊은 매력을 가졌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봤던 것은 이 도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쩌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봤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모든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대서 외면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여전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구독자들은 저의 날카로운 분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진심 어린 행동들을 아시아 문화 특유의 체면치레 혹은 외국인 여자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계산된 행동으로 억지로 해석하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 안에서 두 개의 자아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있는 클로이와 어떻게든 자신의 가설을 증명해야만 하는 유튜버 클로이.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감기 기운이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 중에 제가 작게 기침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몸은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환절기라 그런 것 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약 봉투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이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그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서요. 혹시나 해서요. 약 먹고. 이거 좀 먹고 푹 쉬어요. 그는 죽과 약을 건네주고는 부담 주기 싫다며 금방 돌아갔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토론토에 있었다면 저는 아마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혼자 끙끙 앓았을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그것도 단지 기침 소리 하나 때문에 도시의 교통체증을 뚫고 달려와 준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건네준 죽은 따뜻했습니다. 단순히 온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 한 그릇에 담긴 마음에 제 얼어붙었던 마음의 한 구석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영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잔인한 실험과 그가 보여준 순수한 진심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도 커서 저는 길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제 단단했던 편견의 성벽에 작지만 아주 선명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실험은 방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의 행동 하나하나를 냉소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의 진심을 인정하고 싶은 목소리와 어떻게든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유튜버로서의 욕망이 충돌했습니다. 인내적 갈등은 저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고 저는 오히려 더 착같이 그의 결점을 찾아 헤맸습니다. 제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상의 방향을 살짝 틀었습니다. 그의 다정함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으니 그것이 한국 사회의 억압적인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한국 남자의 과잉보호, 사랑인가 집착인가 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저는 민준 씨가 차도 안쪽으로 저를 걷게 하는 행동을 여성을 약한 존재로 보는 가부장적 시선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가 아플 때 죽을 사들고 온 것은 개인의 공간을 존중하지 않는 집단주의 문화의 단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댓글창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제 분석에 동의하며 한국 남자를 비난하는 외국인 구독자들과 제 해석이 악의적이라며 분노하는 한국인 구독자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채널의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저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진심을 왜곡하고 있다는 죄책감과 제 채널의 성공을 위해 그를 계속 이용해야 한다는 압박감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채널의 존재를 전혀 몰랐기에 그저 저와의 관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주말, 그는 저를 자신의 부모님 댁에 초대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그의 본가는 아담한 마당이 있는 평범한 주택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서양 며느리감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엄격한 한국 부모님의 이미지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K 판타지의 허상을 깨부술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기회라고 생각하며 몰래 녹음기를 켰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현실은 또다시 제 예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민준 씨의 부모님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정반대의 분들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말수가 적으셨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며 진짜 딸을 대하듯 반겨주셨습니다. 그들은 제 어설픈 한국말을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고, 제가 어디서 왔는지, 음식은 입에 맞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질문들에는 캐나다에서 온 며느리감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낯선 땅에서 홀로 지내는 젊은이에 대한 순수한 인간적인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채식 위주로 식사한다는 것을 민준 씨에게 미리 듣고는 저를 위해 일부러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잡채와 여러 가지 나물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어머님은 제 밥그릇이 빈 틈 없이 반찬을 놓아주시며 많이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캐나다에서 저는 늘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미덕이었죠. 하지만 민준 씨의 집에서 제가 경험한 것은 그런 존중과는 차원이 다른 무조건적인 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경계를 허물고 마음과 마음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따스함이었습니다. 식사 후 아버님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과일을 깎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물으셨습니다. 서울 생활이 외롭지는 않고. 그 한마디에 저는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제 채널의 성공과 실험의 결과에만 집착하며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외롭다고 말해본 적 없었는데 그의 아버님은 제 얼굴에 쓰인 외로움을 읽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민준 씨가 왜 그렇게 다정하고 배려 깊은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며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그의 뿌리, 즉 이 가족과 이 문화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영상들, 민준 씨와 그의 문화를 향해 던졌던 냉소적인 분석들이 얼마나 천박하고 오만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가장 따뜻한 환대를 베풀었지만 저는 그들의 진심을 녹음하고 분석하며 콘텐츠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유튜브 채널의 댓글들을 제대로 읽어보았습니다. 제 영상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한국인들의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만난 한 사람이 한국 남자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는, 제 남자친구는 당신이 묘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 좋은 점은 보지 않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나요? 이것은 문어 이해가 아니라 문화 희롱입니다. 그들의 비판은 날카로웠지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문화 이해라는 영목 아래 한 문화를 제멋대로 재단하고 평가하는 폭력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제 편견을 증명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고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회적 실험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했습니다. 며칠 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함께 인사동을 걷다가 잠시 가방을 구경하는 사이 고가의 카메라가 든 제 백팩을 벤치에 깜빡 잊고 두고 왔습니다. 10분쯤 지나서야 그 사실을 깨닫고 사색이 되어 벤치로 달려갔습니다. 당연히 가방은 없었습니다. 토론토였다면 한 분도 안 돼 사라졌을 겁니다. 저는 거의 울상이 되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카메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촬영한 모든 영상 원본이 담긴 메모리 카드도 들어있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의 운명이 걸린 가방이었습니다. 망했어.
이제 다 끝났어. 제가 절망에 빠져 중얼거릴 때 민준 씨는 제 어깨를 감싸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클로이 씨, 괜찮아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는 당황한 저를 진정시키고는 근처 관광 안내소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는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직원은 곧바로 근처 지구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고는 저희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한국에서는 주인이 있는 물건은 잘 안 가져가요. 아마 누가 발견해서 경찰서나 유실물 센터에 맡겼을 확률이 높아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그 비싼 카메라가 든 가방을 그냥 두고 간다고? 말도 안 돼. 저는 한국의 치안이 좋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것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을 잡고 지구대로 함께 가주었습니다. 제 심장은 불안감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만약 가방을 찾지 못하면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 잔인한 실험의 증거들이 모두 사라지는 동시에 제 경력도 끝장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 순간 제가 그토록 경멸했던 콘텐츠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지구대에 들어섰을 때 저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 한 분이 우리를 맞이했고 민준 씨가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컴퓨터로 무언가를 조회하더니 곧 믿을 수 없다는 표정에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 여기 방금 신고가 들어왔네요. 인사동 거리에서 백팩을 주우신 분이 계시다고요.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신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요? 그 순간 지구대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분이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제 백팩이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찰관에게 가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벤치에 놓여 있더라고요. 주인이 애타게 찾을 것 같아서요. 경찰관은 저와 가방을 번갈아 보며 내용물을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카메라, 렌즈, 지갑,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메모리 카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현금 한 장, 동전 하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살아온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랬습니다. 가방을 찾아주신 분께 어떻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는 제게 민준 씨가 다가와 사례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그분께 건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뭘요? 학생, 다음부터는 물건 잘 챙겨요.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쿨하게 지구대를 떠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그 말은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타인의 고가의 물건을 보고도 욕심내지 않는 것.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들여 경찰서까지 오는 것.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사회. 제가 살던 곳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 안에 든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이 사건은 제게 단순한 컬처 쇼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가치관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비웃었던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 혹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 실은 이런 놀라운 수준의 사회적 신뢰와 시민의식을 만들어낸 기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서구 사회에서는 오히려 찾아보기 힘든 공동체의 힘. 그것이 바로 제가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유튜브 영상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편집해야 제 채널의 냉소적인 톤과 맞출 수 있을지 도저히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제 가설에 완벽하게 반하는 너무나도 강력한 발레였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외면하기로 했습니다. 구독자들에게는 카메라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 며칠간 영상을 올리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의 균열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민준 씨를 볼 때마다, 그의 가족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리고 가방을 찾아주었던 그 여성분을 생각할 때마다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제 영상에서 한국 사회를 개인성이 없고 억압적이며 가식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그 어떤 사회보다 따뜻하고 정직하며 인간적인 신뢰가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 내면의 혼란이 깊어질수록 제 유튜브 채널은 더욱 성공했습니다. 논쟁적인 주제들은 더 많은 어그로를 끌었고 알고리즘은 제 영상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저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실험을 멈추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저는 이미 수많은 구독자들 앞에서 한국 사회의 민낯을 폭로하는 비평가의 역할을 맡아버렸고 이제 와서 제 모든 주장이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인정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준 씨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연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한결같았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 차가운 농담에 웃어 주었고 제가 가끔 날카로운 말을 내뱉어도 그것을 제 문화적 차이로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제 자신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앞에서는 사랑에 빠진 연기, 카메라 앞에서는 냉철한 분석과 연기. 어느 쪽이 진짜 저인지 저조차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심을 받아들일수록 제가 하는 거짓말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따뜻함은 제게 위안이 되는 동시에 제 양심을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이 관계를, 이 실험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저는 민준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겁니다. 그는 자신이 한낱 실험 대상, 콘텐츠를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낄까요? 그렇다고 이대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그를 계속해서 기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민준 씨가 제 유튜브 채널을 발견하고 상처받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꿈속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잔인한 연극을 끝내야 한다. 더 이상은 민준 씨를 그리고 제 자신을 속일 수 없다. 저는 제 실험의 마지막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바로 이별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장면을 촬영해서 이 시리즈의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에게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이기적인 속죄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별의 이유를 문화 차이와 좁힐 수 없는 가치관의 간극으로 포장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 채널의 논리도 유지하고 관계도 끝낼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민준 씨에게 할 말이 있다며 우리가 처음 만났던 연희동의 그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로 가기 전 카페가 잘 보이는 건너편 길가에 삼각대를 세우고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줌을 당겨 우리의 모습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담을 수 있도록 구도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에는 만약을 대비한 소형 녹음기도 넣어두었습니다. 제 심장은 돌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촬영이었습니다. 연희동의 그 카페는 처음 만났던 날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창가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향, 나지막이 흐르는 음악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건너편 건물에 설치해둔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스마트폰으로 확인했습니다. 빨간 녹화 버튼이 깜빡이는 것을 보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이 영원히 박제될 터였습니다. 잠시 후 민준 씨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제게 스케치북을 내밀었습니다. 클로이 씨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가 펼친 스케치북에는 섬세한 연필선으로 그려진 아기형 의자 디자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과 안정적인 구조, 보기만 해도 편안함이 느껴지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제 조카가 곧돌이라서요. 선물로 만들어주려고요. 어때요? 그는 아이처럼 설레는 표정으로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의 눈을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곧 태어날 조카를 위해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을 디자인하는 이 순수한 사람에게 저는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주 멋져요. 분명히 좋아할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자신의 일상에 대해 제잘제잘 이야기했습니다. 새로 발견한 목재에 대한 이야기, 작업실에 찾아온 길고양이 이야기. 저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이별을 이야기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비해온 대사들이 엉키고 목구멍은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그는 제 침묵이 이상했는지 이야기를 멈추고 저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클로이 씨, 무슨 일 있어요? 오늘따라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그의 다정한 걱정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준비했던 첫 대사를 꺼냈습니다. 민준 씨, 우리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 고개를 살짝 갸웃거렸습니다. 네, 그만하다니요. 뭘요? 우리 관계요. 우리 헤어져요. 저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은 연기였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의 마지막을 장식할 가장 중요한 연기. 민준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는지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조용하고 또 너무나 아팠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따져 물었다면 제 마음이 덜 괴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처럼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먼저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민준 씨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우리 문제예요. 문화 차이가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서로 너무 달라서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럴듯한 변명이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의 주제어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이별 사유. 구독자들은 제 결정에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동서양의 문화 차이는 극복하기 힘든 것이라고 동조할 터였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제 변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 안에는 상처와 함께 이해할 수 없다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문화 차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 극복해왔잖아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재미있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거 아니었나요? 클로이 씨가 제게 가르쳐준 것도 많고 저도 클로이 씨 덕분에 세상을 더 넓게 보게 됐는데 갑자기 왜? 그의 논리적인 반박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제가 내세운 이유가 얼마나 설득력 없는지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더 상처가 되는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건 민준 씨 생각이죠. 저는 솔직히 좀 지쳤어요. 항상 배려해야 하고 눈치 봐야 하고 저는 좀 더 자유로운 관계를 원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의 배려만큼 저를 자유롭게 해준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그의 가장 큰 장점을 가장 큰 단점인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이 끔찍한 침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이대로 카페를 나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제 실험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가방을 집어들었을 때 그가 마지막에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클로이.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의자에 앉은 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상처나 의문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아주 깊고 슬픈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오늘 클로이 씨 생일인 거 알아요? 그의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생일, 오늘이? 저는 제 생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토론토를 떠난 후 날짜 감각도 없이 오직 유튜브 채널의 성장에만 매달려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원래는 오늘 저녁에 근사한 곳에서 축하해 주려고 했는데, 그리고 선물도 주려고 했고요.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스케치북 옆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나무로 만들어진 아주 예쁜 상자였습니다. 그가 직접 만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오르골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오르골이 아니었습니다. 태엽을 감자, 너무나도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기 전 온 가족이 함께 보았던 애니메이션의 주제가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노래. 제가 예전에 민준 씨와 대화하다가 무심코 단 한 번 정말 스치듯이 언급했던 노래였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요, 어떻게? 그의 대답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클로이 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슬퍼하는지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클로이 씨 유튜브 채널 처음부터 전부 다 봤어요. 캐나다에 있을 때 올렸던 영상들까지도요. 그의 마지막 말은 카페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킨 거대한 진공청소기와도 같았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유튜브 채널.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크로스컬처 러버라는 이름 아래 제가 저질렀던 모든 기만과 조롱.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언제부터? 제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꽤 됐어요.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클로이 씨 이름을 검색하다가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당신이 말했던 문화 소개 채널인 줄 알았죠. 하지만 영상을 몇 개 보고 나니 알 수 있었어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관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경멸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끔찍했습니다. 그는 모든 진실을 알고서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저를 대해주었던 것입니다. 그가 제게 베풀었던 모든 친절과 배려, 심지어 오늘 아침까지도 변함없었던 그의 다정한 연락들, 그 모든 것이 저를 향한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도, 사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모든 죄악이 발가벗겨진 채 그의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건너편 건물에서 깜빡이는 작은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마치 저를 비웃는 악마의 눈동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나무 오르골 상자를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가 제게 소리를 지르거나 뺨을 때리거나 혹은 끔찍한 저주를 퍼부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외투를 챙겨 입으며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K드라마 주인공처럼 근사하게 복수하는 법 같은 건 몰라요. 그의 목소리는 텅 빈 공간을 낮게 울렸습니다. 화를 내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모든 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분석 대상이고 콘텐츠였다는 사실이 그냥 너무 아파서 다른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저라는 존재가 더 이상 그곳에 없는 것처럼. 당신이 나를 어떻게 분석했는지는 상관없어요. 나를 가부장적이라고 했든, 자신감이 없다고 했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클로이, 당신이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 눈을,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모든 진심과 상처를 담아서,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나는 콘텐츠가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제 세상의 축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뒤돌아 카페를 나갔습니다. 땡그랑.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울리는 소리가 제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가 사라진 문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콘텐츠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나는 콘텐츠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나는 콘텐츠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쌓아 올렸던 오만의 성, 편견의 벽, 냉소의 갑옷이 한꺼번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무너뜨린 것은 그가 끝까지 지켜낸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비난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사람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저의 모든 행동이 얼마나 비인간적이었는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으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우열이, 통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카페 안에 몇몇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놓쳐버린 진심에 대한, 제가 짓밟아버린 한 사람의 순수한 마음에 대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괴물 같았던 제 자신에 대한 뼈저린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을 실험이라고 부르며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지만 결국 가장 크게 상처 입고 파괴된 것은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 문화를,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전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개의 인터넷 기사와 제 얄팍한 경험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본 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제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왜곡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제게 보여주었던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길가의 들꽃, 따뜻한 죽 한 그릇, 차도 안쪽으로 저를 밀어넣던 그의 어깨, 아버님이 깎아주시던 과일, 어머님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제 잃어버린 가방을 찾아주었던 이름 모를 아주머니의 미소까지, 이 모든 것이 그가 말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진실된 인간의 온기.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건너편에서 여전히 이 모든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제 카메라의 존재를 떠올렸습니다. 제 가장 비참하고 솔직한 모습이 제 실험의 실패를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가 되어 렌즈 안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했던 그 한강이 다리 위로 향했습니다. 카메라를 세우고 흐르는 강물과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배경으로 렌즈 앞에 다시 섰습니다. 더 이상 꾸며낼 이야기도 숨길 진실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영상이 될 것이고 어쩌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카메라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진짜 고백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한강의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역설적으로 저는 길을 찾았습니다. 카메라 앞에 저는 더 이상 크로스컬처 러브 채널의 진행자의 클로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모든 것을 망쳐버린, 하지만 처음으로 진실 앞에 마주선 한 사람, 클로이 디부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가 찍은 마지막 영상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올렸습니다. 연희동 카페에서의 끔찍했던 대화, 민준 씨의 마지막 말, 그리고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비참한 모습까지 그 어떤 것도 잘라내거나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 한강 다리 위에서 모든 것을 고백하는 제 모습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제 채널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한국에 왔는지, 그리고 민준 씨를 어떻게 실험 샘플로만 여겼는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구독자들을 속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위해 한 사람의 진심을 이용했던 제 모든 과오를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고백이자 사죄였습니다. 영상을 올린 뒤 저는 채널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십만 명의 구독자, 수백만 회의 조회수, 지난 1년간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도 휴대폰도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저는 오롯이 제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상처와 공허함, 성공에 대한 집착,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불신했던 제 지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제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순수한 진심은 제 뒤틀린 내면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는 제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사랑을 했을 뿐입니다. 사랑을 분석하고 계산했던 것은 저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 채널은 사라졌지만 제 이야기는 수많은 커뮤니티와 뉴스 사이트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습니다. 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의외로 제 용기 있는 고백을 지지하고 제 아픔에 공감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댓글 중에 기억에 남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용서받기 힘들지만 마지막에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도 결국 상처받은 사람이었군요. 부디 한국에서 좋은 기억을 안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오해하고 왜곡했던 그들은 무너진 제게 돌을 던지는 대신 조용히 손을 내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용서와 이해 속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또 다른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관용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는 따뜻함, 공동체의 신뢰만큼이나 이 사회를 단단하게 지탱하는 또 하나의 기둥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말로도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제게 주었던 나무 오르골은 제 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태엽을 감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멜로디를 다시 듣는다면 제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캐나다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지난 몇 달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끔찍한 악몽인 동시에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든 가장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민준 씨의 작업실이 있던 연희동 골목을 찾았습니다. 멀리서나마 그의 공간을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작업실의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을 서성이다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작업실 문 앞에 작은 편지 한 통을 놓아두었습니다. 편지에는 저의 모든 진심을 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리고 당신 덕분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는 말. 당신이 내게 보여준 세상은 내가 알던 세상과 너무나 달랐고 그 세상은 정말로 아름다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편지를 두고 돌아서려는데 작업실 옆 작은 화단에 놓인 무언가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민준 씨가 디자인했던 바로 그 아기 의자였습니다. 조카에게 선물하겠다던 바로 그 의자. 완성된 의자는 그의 스케치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부드러운 나무의 질감, 아기의 작은 몸을 감싸줄 안전한 곡선. 그곳에는 한 생명의 첫 시작을 축복하는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의자 옆에는 작은 팻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온 걸 환영해. 아가, 너의 모든 첫걸음을 응원한단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첫걸음.
그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민준 씨는 새로운 생명의 첫걸음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캐나다로 돌아가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저지른 실수와 상처들을 외면하고 다시 익숙한 환경 뒤로 숨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진정한 시작은 모든 것이 무너진 바로 이곳에서, 제가 상처를 준 바로 이 땅에서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캐나다행 비행기표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유창하게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상처를 주었던 이 나라의 언어를, 사람들의 마음을 처음부터 겸손하게 배우고 싶었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유튜버의 삶은 끝났지만 제 손으로 직접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하루하루는 놀라울 정도로 충만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을 렌즈를 통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두 눈으로 세상을 똑바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졸고 있는 학생의 모습, 분주하게 아침을 여는 시장 상인들의 활기, 공원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노부부의 평화로운 오후. 제가 이전에는 무심하게 지나쳤거나 혹은 차가운 분석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모든 풍경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의미 있는 이야기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화려한 케이팝이나 드라마 혹은 눈부신 경제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찾아주는 정직함,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함, 그리고 실수를 저지른 이방인마저도 품어주는 권용. 이 모든 것이 모여 이 나라를 경이로운 곳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었고 저는 서툰 한국말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울을 차가운 하이테크 정글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게 서울은 수많은 사람들의 성실한 하루가 모여 빛나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도시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의 소박한 삶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빵집에서 갓 구운 빵을 사고 퇴근길에 단골 가게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저는 캐나다에서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결코 얻지 못했던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럴 거라 예상했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상처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연희동 근처를 지날 때면 그의 작업실 쪽을 바라보곤 했지만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어디에선가 그의 다정함과 재능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준 고마운 은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 제가 일하는 카페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섰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에 서서 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못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본 그는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여전히 차분하고 깊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 아니면 다가가야 할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가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이 아주 살짝 놀란 듯 커졌습니다. 우리는 몇 초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저였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된 행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한국식으로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준 씨. 그리고 저는 제 서툰 한국말로 준비해두지 않았던, 하지만 제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진심을 전한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제가 돌아서려 할 때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따뜻했습니다.
원망이나 미움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많이 늘었네요. 그 한마디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이곳에 남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한국어를 배우고 일을 하며 무엇을 느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이 힘들었지만 나무를 만지며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편안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전 같은 설렘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깊은 상처를 함께 겪어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동지애와 이해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카페를 떠나기 전 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 오르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한 번도 들어보진 못했어요.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들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그는 떠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연인이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영원히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와의 재회는 제게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확인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내고 있다는 안부 인사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 약간의 침묵, 이것이 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저는 사회적 실험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조롱했고 한나라의 문화를 오만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실패를 통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깊은 존중과 배려,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진심을 다해 마음을 나누는 정의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차갑고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회는 사실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게 아무런 대가 없이 가방을 찾아주었던 아주머니, 따뜻한 밥상으로 저를 품어주었던 민준 씨의 부모님, 그리고 제 비인간적인 행동 앞에서 끝까지 인간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민준 씨까지. 그들은 모두 제 스승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사랑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고, 본화는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며, 사람은 콘텐츠가 아니라 그 자체로 온전한 우주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제 뿌리는 그곳에 있지만 제 마음을 다시 살게 한 곳은 바로 여기,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제가 받은 따뜻함을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면서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민준 씨에게 그리고 저를 품어준 이 나라에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편견을 가지고 다른 문화를 바라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여행이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인생이 바뀐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편견이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콘텐츠가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길고 부족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